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긍정은 그대로고요. 부정이 약간 올랐는데 지역별로는 이제 호남의 긍정 평가가 9%포인트 하락을 하고 부정이 1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배 소장님이 네. 이 호남의 민심을 또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이 바로 호남이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지난주에 이제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정상회담 효과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지속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글쎄 우리가 뭐 2%포인트가 부정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참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변화가 있는 것은 역시 호남은 개혁과 또 혁신의 정치를 원하는 여론과 목소리가 높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의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주춤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또 인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김호수 검찰총장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불거진 검찰 개혁과 관련된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 왜 개혁이 빨리 혁신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건 좀 앞으로 정말 그런 이유가 변수가 영향을 줬는지는 한 주 더 또는 두세 주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그것이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 다다음 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부동산 이슈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예. 이슈로 봐야 되거든요. 조 앵커께서도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지지율에 네. 중요한 인물이요? 글쎄 누가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정책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예. 또 한 사람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관련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는 또 평가를 받느냐 또는 박범계 장관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또 한 누굴까요? 사람이요?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오. 얼마만큼 검찰 개혁을 또 성과를 거둬내느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상징이거든요. 얼마나 또 어떤 성과를 평가받느냐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장관과 또 신임 검찰총장까지 네.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볼까요? 이어서 좀 이번 주에 정당 지지도인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소폭 올랐습니다. 아무리 무당층에서 어느 정도 좀 색깔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경쟁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당층이 줄어들고 무당층이 2%포인트 줄어들면서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이른바 이준석 효과. 이 전당대회에 관심 더 네. 모아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1%포인트 아주 작은 예. 소폭이지만 올라갔을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당대회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면 이게 서로 간에 운동의 현상이 일어나요. 네. 영차. 아이고 우리도 20대, 30대 MZ세대의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뭉쳐보자. 또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되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또 2030 세대의 표심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경쟁 심리가 작동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아주 소폭이지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뭐 대권 출마 선언도 뭐 오늘도 그러고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조국 전 장관의 또 책 출간 소식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송영길 대표가 또 여기에 관련해 사과도 했고 또 강성 지층에서는 뭐 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물론 부동산도 있지만 이건 부동산은 뭐 신의 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긴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LH 수사 내용도 발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는 또 쉽지 않지만 검찰개혁은 기대감이 크거든요. 근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제 회고록이 발간이 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송영길 당대표는 이것이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이 반론 요지서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면서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약간 힘을 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것이 또 당 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조국 전 장관의 등장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의 등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책의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윤 갈등이 만들어지는 상황 이것이 연출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자기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입장 표명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자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환영하는 반응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회고록으로 등장하면서 네. 자칫 이 조국의 시간이 중도층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 회복이 됐는데 40%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 자체에서 중도층이 또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떤 영향? 20세 30대 표심에 과연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속의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이 MZ세대의 반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를 밟고 전진해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칫 본인이 줄 수 있는 지지율에 대한 부담, 대통령, 정당, 차기 대선 여기까지 조국 전 장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가 갈등으로 불거지게 되면은 대통령, 여당, 또 차기 대선 후보에게도 그만큼 부담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또 그동안 이 정치적으로 본인 스스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여당 네. 지지층들을 또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길어지고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에 좀 껄끄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환영하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고요. 이슈 펄펄의 시간이 최고죠. 예. 다음으로는 국민의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또 한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도 지금 전해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접촉을 했다. 이런 네. 부분도 어느 정도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지지율에 반영된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관심을 갖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당대표. 이 이준석 효과, 이준석 예. 돌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30대의 당대표 도전자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말 그대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해보시면 이재명 지사보다도 관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요. 그래요. 그 정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예. 있는 것이 역시 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일 텐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를 보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예. 3배가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이 돌풍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게 많이 이제 궁금한 분들일 거예요. 근데 네. 이 이준석 돌풍은 계속 폴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이른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지? 이준석이 누구야라고 몰랐던 국민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종의 밴드웨그닝 현상. 예. 계속 우리가 소개를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스노우볼 현상입니다. 이게 눈덩이를 굴릴수록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진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면 나경원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당대표
이 경쟁 초반만 하더라도 예. 주호영이냐 주호영이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 주호영 의원이 불과 4%, 고작 4%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만큼 중진들의 표심은 오히려 분산이 되고 있다, 4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요즘에 나오는 이준석 나비 효과. 몰라요. 이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나비 효과라고 해서 한번 바꿔봐라. 예. 이런 이준석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이 차기 대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끔 만들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보수층에는. 그래서 이준석 돌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시더라도 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컷오프 전후로. 그러니까 나경원 지난 컷오프 예선전만 하더라도 네. 컷오프 예선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었는데 예. 그때는 나경원 당대표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그쵸.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조금 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그럼요. 예. 그때 이제 32% 나왔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31%는 지금은 절반이 넘어버렸어요. 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노우볼 이펙트죠. 오. 그러니까 정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그다음에 공약과 정당의 정책과 예. 그다음에 정당의 철학이 중요한데 그동안 보수당의 이미지가 비호감이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30대의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는 인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파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 시간이 지났는데 이 돌풍이 꺾이기는커녕 네. 오히려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나비 효과에 스노우볼 효과에 또 밴드웨건 효과까지 네. 좀 여러 개 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복잡하지는 않으시죠? 네,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재미는 있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에 대한 예약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최근 얀센 백신도 굉장히 좀 예약이 빠르게 마감이 됐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쉽게 그 백신을 예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잔여 백신 접종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10분 중에 5분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만 30세에서 59세는 예.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일반인들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향이 있는 경우에 거의 10명에서 6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어떤 원리냐? 첫 번째는 팩트 체크예요. 오. 그동안 백신의 부작용이 굉장히 부풀려졌었는데 예. 정작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백신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쟁 효과입니다. 경쟁 심리. 오. 이제는 잔여 백신을 꼭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예약하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왜 경쟁을 붙이면 생각을 안 했던 사람까지 또 더 하게 돼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센티브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가족들 모임에서도 숫자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다음에는 7월부터는 야외에서 네. 이른바 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경쟁을 붙이면 그래? 그동안에는 뭐 부작용이 있고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 심리가 아니야 나도 할 거야. 이러면서 오. 요새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들어가 봐도 네.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소장님 보니까 하셨어요? 저도 해야죠. 저도 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의향 있다 하시네요. 이게 네. 핵꿀팁이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한다. 어. 또는 방문을 한다. 이렇게 예약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접종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 방안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이 60%에 육박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그런 인센티브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내게끔 하는 윤활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색조 화장품 효과입니다. 색조 화장품 효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색조 화장품 굳이 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아웃도어 활동,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도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또 긍정적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접종을 해? 물론 이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다른 이런 편리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방감이죠. 노 해방감.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효과까지 다양한 용어들 오늘 들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